안녕하세요. 뽕을 품은 누에 이승환입니다. 제가 이제 누에를 생육할 때 좀 쓰는 장비를 내일 라오스에도 갖고 갈 건데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장 하드, 데이터별로 이제 외장 하드를 따로 분류를 해서 제가 보관하고 음, 재정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동용 충전기를 갖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누에를 키울 때 무게를 잴 수 있게 이제 저울을 제가 갖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뭐 저는 전문 사진 작가는 아니라서요. 그냥 일반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고, 예, 기종은 좀 오래된 기종입니다. 그래도 뭐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누에를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접사 렌즈는 따로 제가 갖고 다녀요. 접사 렌즈 3개 정도 제가 갖고 다녀서 누에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근접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어려움 없이 촬영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 카메라로 그냥 찍으면 이렇게 누에가 명확하게 찍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사 렌즈를 따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할 수 있게 그 영상기를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영상이나 그런 걸 촬영을 할 때 몸에다가 이제 머리에다가 써갖고 촬영할 수 있게 그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유용하죠. 아무래도 땅이 넓다 보니까 이 서서 보면은 이제 한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드론을 띄워서 뭐 이제 주위에 뭐 오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땅의 모양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뭐 주위에 농약을 뿌리는 작물들이 있는지 넓게 넓게 이제 볼 수 있을 때 정말 유용해요. 예, 뭐. 그리고 온도계는 이제 뭐 간편하게 이제 요번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영상기를 제가 고프로인데 요거를 한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랬고 요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한 2개 정도만 갖고 나가는 걸로. 그리고 이제 녹음기 마이크하고 이제 녹음기인데, 이거는 솔직히 잘 사용은 안 하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갖고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제가 지난번에는 갖고 나가지 않았었는데 요번에는 한번 갖고 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갖고 누에를 찍을 거예요. 찍어 갖고 저 이제 지금 데이터 수집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랬고 요거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서 누에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로우 데이터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뭐 로우 데이터가 있어야지 뭐 자동화 시스템이든 아니면은 뭐 기계화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자동화 시스템이든 아니면은 뭐 나아가 뭐 스마트팜이든 근본이 저는 로우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 그리고 정립 이렇게 돼야지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뭐 아낌없이 네,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내일 갖고 나갈 개인적인 이제 데이터 수집 장비들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뽕을 품은 누이 이승환입니다. 그 이제 제가 내일 라오스 가는데 저만 이제 좀 갖고 다니는 장비들 점검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이나 아니면은 저도 이제 가서 어떻게 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라오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육하는 부분을 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잠사업이라는 거는 양자업과 제사업으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에를 키우고 실크를 생산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양잠업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업은 글로벌 가격 경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였고 우리나라 경쟁력을 잃어서 현재 양잠업,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령 3일 누에 또는 홍잠 또는 뭐 눈꽃동충하 쪽, 지금은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런 쪽으로 이제 기능성 식품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양잠업에 초점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실크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실크를 뽑는 제사업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누에를 이제 저희가 생육을 한다는 거는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종자 사업부에서 하는 종자 누에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양잠이 이루어지는 양잠업이 누에를 생산하는 과정 요 부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치를 생산을 해서 실크를 뽑아갖고 이제 의류용으로 만드는 제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장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 양잠업의 사이클만 이렇게 정립을 했는데, 사실은 종자, 그리고 제사 쪽이 굉장한 또 공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 만만하지도 않고 단순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종자 누에 쪽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나고야 의정서에 그 종자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 갖고 요거 조금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고 오픈이나 그런 거를 쉽게 못 해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농촌진흥청에서 원원종을 그 잠사곤충 시험장, 각 도에 있는 잠사곤충 시험장에다가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원원종이 이제 그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 갖고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원원종을 잠사곤충 시험장에서 받으면은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이죠. 그래갖고 우리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 그 선생님들이 원종으로 한번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원종을 농가에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원종 종자 농가와 다시 힘을 합쳐갖고 보급종을 한번 생산을 해서 그 보급종을 우리 농가한테 보급하는 형태의 프로세스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부분에 뭐 어떤 종자를 어떻게 한다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보시는 프로세스를 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막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각도의 그 양잠 농가한테 보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완전 FM으로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후 우리 이제 농가들은 보급종을 받게 됩니다. 보급종을 받게 되면은 누에 씨를 이제 새벽에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침에 누에 떨기를 하고요. 누에 떨기라는 거는 이제 누에가 아래에서 이제 깨어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아래에서 깨게 되면 바로 일령이 됩니다. 일령이 되는데 일령을 4일간 정도 이제 유지를 해요. 이제 뽕립을 주고요. 뽕립 사이클을 이제 정해야겠죠. 4일간 이제 일령이 유지가 되는데 그 4일 동안 3일은 뽕을 먹고 하루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탈피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일령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일령 또한 3일간 이루어지는데 이틀간 뽕을 먹고 하루 동안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 삼령이 되고요. 삼령은 4일 동안 유지를 하는데 3일간 뽕을 먹고 하루 동안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제 사령이 되고요. 4일은 그 사령은 조금 특이하게 5일 동안 유지가 되는데 3일간 뽕을 먹고 마지막 이틀간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이제 오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뭐 1령이 3일간 밥을 먹고 하루 동안 잠을 잔다. 2령이 이틀 동안 뽕잎을 먹고 하루 잠을 잔다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우리 연구원, 연구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양잠의 종자에 맞춰 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고요. 요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양잠 농가는 요거를 참고로 이제 누에를 생육하게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좀 되게 이제 민감하면서도 조심스럽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뽕을 저희들이 이제 누에한테 뽕을 줄 때 뭐 하루에 3번 사이클을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농가도 있고, 뭐 2번 잡는 농가도 있고, 뭐 그 이상도 잡는 농가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2의 방법을 쓰거든요. 3번 밥을 주고 중간에 간식 정도의 사이클을 돌리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농가들마다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적인 우리 표준 교환을 참고는 하되 이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누에가 지금 잠을 자려고 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지난 라오스에 가서도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라북도 잠사곤충시험장, 농촌진흥청, 그리고 이제 그 연구관들과 함께 계속 그 전화 유선상으로 소통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저도 일정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갔기 때문에 이 일정은 표준 교환을 누에 생육의 표준 교환을 참고는 하되 각각의 키우는 농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있을 때 대응하는 게 저는 이제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령이 되고 마지막 잠을 자고 나서 오령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7일에서 8일 후에 누에 고치를 짓고 이제 실크를 이제 뽑을 준비를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오스에서 지난번 실증 테스트를 했을 때 7, 8일째 교환에서는 정의돼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소 또는 누에를 생육하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스케줄을 잘 못 맞췄던지 아니면은 과했던지 그래갖고 요 일정이 약간 조금 변경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고 그 일정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교환에는 7일에서 8일째 누에가 익은 누에가 되고 실크를 뽑을 준비를 하고 실크를 뽑는다라고 돼 있지만 양잠 농가나 양잠인에 따라 갖고 어떻게 뽕잎을 주고 어떻게 몇 번을 뽕잎을 주는지 환경의 온도나 습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령이 되면은 오령 3일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령 3일 맷밥을 먹였냐에 따라서 이제 오령 3일 누에로 이제 제품이 기능성 제품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령 3일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밥을 먹인다. 그러면 오령 3일째 첫 번째 밥을 먹고
오령삼일 누에로 가야 되는지, 두 번째 밥을 먹고 오령삼일 누에로 가야 되는지, 세 번째 밥을 먹고 오령삼일 누에로 가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2의 공식을, 제 개인적인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몇 번째 가야 되는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령삼일 누에에 몇 번째 밥까지 먹고 가는지를 저는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누에고치를 짓기 직전에는 이제 누에가 이제 그 외관상으로 이제 좀 변화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속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고개를 자꾸 꼿꼿이 세워갖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익은 누에라고 하고, 몸속의 뽕잎의 상태를 체크를 한 다음에 홍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갖고 되도록이면은 누에 몸속에 뽕잎이 거의 없는 누에, 익은 누에가 홍잠으로 갔을 때 최상급을 받는 거죠. 완전히 없는 누에가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 삼아갖고, 요게 이제 홍잠으로 가고 7, 8일째 그래갖고 고치를 짓고 나서 14일 동안 이제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돼 있다가 얘가 이제 나방으로 탈피를 하는데, 이 번데기를 수집하는 그 날도 별도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게 되면 나방의 근사치의 모습을 띌 수도 있고요. 이르게 저희가 번데기를 수집하게 되면은 채 번데기가 이렇게 조금 강하지 못할 때 터져갖고 뭐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7일이라고 저희들이 그 교환이나 그런 데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아니면 9일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고치를 살짝 흔들어 본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경험으로 인해 갖고, 아, 이때 번데기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뽕나무를 뽕밭에다가 조성을 해서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잎을 싹을 틔워서 누에를 키우는 부분에서, 뽕나무에서의 저희들의 역할은 뽕나무의 오염이라든지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막고, 충분히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그리고 뽕나무가 너무 햇볕에 맞는지 그런 부분 잘 체크하면서 건강한 뽕나무를 가지고 이제 누에를 키우는데, 누에로 넘어와서는 교과서적인 데이터만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갖고 누에를 키우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우 데이터의 습득과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가마다, 또는 이제 농업인마다, 양잡 농업인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실례로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따로 이렇게 적어 놓진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거를 몸에 익숙해져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고 누에를 보면은 지금이 어떤 상태고 며칠 더 밥을 먹여야 되겠고, 지금 누에가 건강한지 아니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이제 저희들의 역할은 이제 그거를 시각화, 로우 데이터를 데이터화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립해서 시각화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양자목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갖고 이제 로우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양잠은 실크 뽑기 직전까지 가서 오령삼일 홍잠을 기능성 식품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기능성 식품으로 얘를 넘어가서 어떻게 가공을 하고 또 분말을 만들고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농업 쪽에서의 생육이 끝나는데 글로벌에서는 고치까지 가잖아요. 고치를 가서 쉬를 뽑고 옷을 만드는데 이 과정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누에고치를 성견하고 건조하고 삶고 실켜기를 하고 이게 다 또 그 기기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또 인력이 또 투입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종자 누에, 그리고 양자 누에 생육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제사업 쪽 관련.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제사업이 시장이 상당히 크지만 제사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또 비용이라든지 또 노하우라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업을 저희가 하려는 건 아니고 이쪽에 실크 누에 고치에서 얘를 이제 바이오용 원료로 추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자를 키운다는 것은, 이 누에를 키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환에 지금 맞춰져 있고, 표준 데이터에 맞춰져 있고요. 변수가 존재를 하지만 그 변수에 따라서 당황하지 않고, 그 프로세스를 유지를 하려면은 각각의 농가마다 확실한 누에 생육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또는 경험에 대해서 몸에서 익숙해져야 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돌발 변수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제가 갈 때는 라오스 온도를 제가 싹 분석을 해갖고 스케줄을 좀 잡아봤고요. 당연히 온도, 습도가 누에 생육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가 12월 달에 가서 제가 2월 달에 왔고요. 이번에 이제 4월 말일 가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보시면은 라오스의 12월 달, 1월 달은 우리나라 날씨로 기준을 잡으면 겨울입니다. 뭐, 한 15도, 14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라오스 분들은 되게 추워 하셨어요. 저는 우리나라 겨울은 막 영하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때가 라오스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14도까지 제가 이제 경험을 했고, 그때도 누에를 이제 제가 생육을 해봤고요. 요번에 가는 기간은 또 가장 더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스케줄을 맞춘 게 아니라 일부러 작정하고 스케줄을 이렇게 짜버렸거든요.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를 누에 생육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날씨에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는 가장 더운, 지난번에는 가장 추웠던 때를 이제 경험을 이제 통해서 가는 거고요. 이 그림은 요게 이제 라오스 누에 고치입니다. 요게 이제 라오스 누에 고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지난해 12월 달에 누에를 생육하기 전에 9월 달에 누에를 그 생육할 수 있는 환경 조사를 제가 라오스를 이미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갖고 갔던 우리나라 누에 고치 샘플입니다. 여기 색깔이 약간 바랜 거는 요게 이제 그 2021년도 생산한 누에 고치라서 바랜 거지 품질이 이상이 있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2022년도 12월 달부터 2월 초까지 생산한 우리나라의 누에 고치입니다. 즉, 제가 샘플로 갔던 누에 고치하고 우리나라 누에 고치, 제가 직접 가서 생산한 누에 고치하고 크기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M대로 제가 누에를 생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이 환경이 다른, 다만 누에 생육의 환경을 맞춰준다라면은 거의 같은 품질의 누에가 생산될 수 있다. 누에 고치가 생산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한 이 누에 고치를 바이오 회사에 성분 검사를 의뢰를 해서 바이오 회사에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A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중금속이나 아니면 농약이나 그런 게 이번에 배출이 전혀 데이터에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 바이오 회사에서 대량의 바이오 원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쪽의 지역,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북도 같은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그랬고 성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얘를 바이오 원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절각견을요. 근데 결국은 작년에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미국 바이오 회사에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베트남에서 생산한 누에 고치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라고 이제 나와갖고 바이오 원료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누에는 농약을 뿌리면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누에 고치에서 농약 성분이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 종사 그 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가 베트남 그 저기 농약이 검출된 실크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상으로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제 회의를 한 결과 가장 그래도 그럴 사례가 높은 게 뭐였었냐면 첫 번째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양잠 농가 같은 경우 평균 0.5헥타르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뭐 보통 뭐 1헥타르, 2헥타르, 3헥타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라오스, 중국,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 제가 본 경험으로는 30헥타르는 무조건 넘어가요. 30헥타르는 무조건 넘어가는데 그때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농업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이거를 결국은 잡초를 얼마만큼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뽕나무의 품질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결국 그 건강한 뽕나무를 먹은 누에가 건강해지는 그런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저희들도 0.5헥타르, 300평, 뭐 1헥타르 잡초 제거하는데 진짜 힘들고 막 가장 힘들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잡초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누에 키울 때까지는. 그때 이제 그러면은 그 잡초 제거가 너무 힘들다 보니 제초제를 좀 강하게 쓰지 않았냐. 제초제를 강하게 쓰면은 결국 그게 이제 땅 속에 스며들고 잡초는 제거되지만 뽕잎의 영향을 받아서 그 뽕잎을 먹은 누에가 실크를 토사했을 때 그 실크에서 농약 성분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가정을 저희가 세웠고요. 두 번째는 누에를 키우다 보면은 제가 특정 국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들도 글로벌 양잠 쪽에서 누에를 어떻게 키우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누에를 키울 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백색가루를 뿌려요. 백색가루가 그 어떤 뭐 뭔지는 저도 그거를 갖고 밝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에의 건강을 위해서 백색가루를 뿌리는데 알려진 바로는 그 백색가루가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그런 영향이 또 있지 않느냐라는 또 가정도 좀 해봤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중에서 아마 잡초 제거 때문에 이게 그런 좀 일이 발생되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랬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죠. 즉 뭐 0.5헥타르, 1헥타르, 뭐 300평, 2헥타르도 잡초 제거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대규모로 갔을 때는 잡초 제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꼭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저도 조금 지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결국 이제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뭐 원시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면서 나은 개선된 작업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겁먹지는 않겠습니다. 농업의 뭐 잡초 제거는 필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똑같은 종을 제가 키운 거하고 아무것도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 그분들도 라오스 농림부 연구원들도 누에를 키워본 경험이 있고 자부심이 있으셔갖고 제가 일체의 간섭도 하지 않고 그분들이 순수 키우게 냅둔 결과 제가 키운 누에 고치의 크기하고 라오스 농림부 연구원이 키운 누에 고치가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누에 생육에서 어떻게 밥을 주느냐, 몇 시에 밥을 주느냐, 누에 생육의 온도는 어떻게 몇 도에 맞추고 습도는 몇 퍼센트에 맞출 것이냐, 그리고 누에가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따라 갖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 뭐 우리나라 종으로 키웠다고 해갖고 이런 뭐 한 훌륭하게 그 누에 고치가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례로 현재 글로벌 양잠에서는 이렇게 자동화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단위 면적당 그 뭐 생산량의 증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결국은 양잠 농업은 노동 집약형의 최정점에 있는 업태이기 때문에 값싼 인건비의 국가로 자꾸 옮겨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태국,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뭐 인도 이런 국가들도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삶의 질이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 또 다른 국가, 다른 대륙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예로 아프리카 쪽에 이야기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양잠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로봇팔, 인공지능 막 이렇게 이제 접근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접근하시기 전에 양잠업에 대한 사이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경험을 통한 후 넘어가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로봇팔도 중요하고 빅데이터도 중요하고 빅데이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AI 인공지능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환경제어 쪽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쪽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고 이거는 보는 사람의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리다, 누가 더 빨리 돼야 되고 누가 더 차선책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그거를 저는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라오스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라오스 가는 장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왜 이 장비를 내가 갖고 가서 도대체 누에 키우는 게 뭔데 저렇게까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막 길어지고 막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절대 양잠업은 그냥 우리들이 막 키우는 게 아니다. 이게 엄청난 과학의 끝판왕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잠업은
1차, 2차, 3차 끝판왕이면서 모든 기술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중국이나 인도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네가 말하는 그것처럼 뭐 그렇게 철저하게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데이터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냐? 그거 아니지 않지 않냐? 그냥 막 누에 키워서 판매하고 그러지 않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미래 양자암 쪽은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현재의 중심이 99.99%의 시장은 제사업입니다. 제사업이라는 거는 옷 쪽으로 우리가 실크를 활용하는 업종이잖아요. 거기에 식품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는 0.0001%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장이. 자, 그런 차원에서 입는 양잠농업은, 입는 잠사농업은 질도 중요하긴 하지만 생산량 자체가 규모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땅에 누에를 많이 키워서 고치를 생산하는 게 중심이 됐어요.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기능성 양잠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몇 해 전부터 글로벌에서 바이오 쪽, 원료 쪽, 화장품 쪽, 소재 쪽의 양잠업이 이슈가 되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됐었을 때 바이오 쪽, 의료 쪽, 그리고 화장품 쪽, 이런 쪽의 기능성 식품 쪽에서의 생산은 대량으로 누에를, 고치를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정성, 위생성, 뭐 이런 부분들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적화되고, 그리고 누에 생각에 대한 이제 최적화 접근 방법, 그리고 위생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환경적인 접근 방법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먹는 양잠으로 기능성으로 갔기 때문에 각각 누에를 영마다 누에 C에서 누에 고치까지 최적화 데이터에 되게 앞서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누에를 건강하고 오염이 덜 되고 품질이 고품질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실례로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누에 생육 부분을 제가 라오스에서 실천하면서 주위에 라오스 농가라든지 20, 30년 된 농가라든지 아니면 라오스 농림부 연구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며 그게 무슨 원리냐 했을 때 제가 대답을 해줬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우리는 당연한 게 거기선 기술이 돼 버리거든. 그랬고, 이런 부분이 우리는 미래 양잠 농업을 준비를 하는 거지, 제가 현재 실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저희가 규모화가 되고, 지금 이제 생산력,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 안정적인 부분도 다 이제 조금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생산량이 기반이 되게 되면은 기존의 실크 시장을 안 나가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최종 저희의 목표는 지금 입는 양잠의 실크를 생산하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 바이오 쪽의 시장의 원료의 양잠을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린 겁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이 싸움의 결과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무리했다거나 너의 이론이 잘못됐다거나. 하지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도전을 멈추지 않고요. 이번에도 이제 좋은 결과로 제가 로우 데이터를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 아니 도대체 얘기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뭐냐? 아니 양잠에 무슨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하는 도대체 제가 얘기하는 기술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그냥 맛배기 형태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